앞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국가 부채를 쓰게 되면 국가 재정이 약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 현재 1,400원 정도 환율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환율은 앞으로 1,500원, 1,600원 계속 오를 겁니다. 자, 한국 경제 위기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4분기라 2026년 우선은 전 세계적인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좀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가장 큰 게 이제 네. 우리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리스크인데 제가 이제 뭐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의 이제 이게 소화 분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제 장점과 약점을 이제 제가 분석한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제가 PPT 보여드린 것 같이 제조업 수출액 기준은 세계 5위고 GDP는 세계 9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은 대신에 우리가 한 35위나 40위 정도 됩니다. 우리 원화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비중은 0.1%, 한 35위에서 한 40위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약점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84% 확률로 우상향입니다. 지금 현재 1,400원 정도 환율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환율은 앞으로 1,500원, 1,600원 계속 오를 겁니다. 84% 확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에너지를 100% 수입하죠. 상법 개정안 이번에 됐고 노란봉투법, 강력한 노조.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간 게 2배 정도 많습니다. 그 작년에 2배, 재작년에는 5배 정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 청년 취업률 제일 밑에 보시면 45%입니다. 절반도 취업을 못한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위에 본 것 같이 뭐 노란봉투법이나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강력한 노조나 또 우리나라는 우버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반대하면서 기존의 택시에다가 우버라는 것을 달아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빈 방을 외국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바로 에어비앤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회는 한번 보시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60%가 미국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아파트는 짓는데 5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15년, 일반 주택은 맨 땅에 아파트 짓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올해보다 절반 정도로 더 줄어듭니다.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제가 분양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가 대출 안 해준 정책입니다. 지금 대출 6억까지만 제한되어 있고 또 더 줄이겠다는 계획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은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서울의 주택 가격은 더 크게 오를 것이다. 90% 확률로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위험 요소입니다. 한번 보시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지금 한미통화스왑하고 한일통화스왑 둘 다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 GDP 대비 20%밖에 안 됩니다. 저는 환율이 1,400원인데 환율이 1,400원에서 넘어서서 1,500원, 1,600원 가면 바로 그게 외환위기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10번째 났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나라가 외환위기 났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베네수엘라는 이미 오래전에 파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을 도전해서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의 채권을 팔고 나가게 되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은 50% 정도인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내년에 국가 예산을 8% 늘렸습니다. 물가는 2% 늘렸는데 국가 예산을 8% 늘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국가 부채를 쓰게 되면 국가 재정이 약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우리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 시가총액 6,000조입니다. 삼성전자 400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외환위기가 많이 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전부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동산에 몰빵하지 말고 글로벌 주식의 비중이 60%가 미국이고
국내는 1.5%밖에 안 됩니다. 주식 자산이나 투자 자산의 95%는 미국의 엔비디아를 사시고 5%는 한국의 1등 주식, 삼성전자를 사라. 그것이 환율 상승에 가장 좋은 대비가 될 것이다. 본인의 여윳돈은 무조건 미국의 1등 주식.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성장률이 높다. 세계 경제는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이렇게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세계 경제를 먼저 여쭤봤었는데 더 심각한 한국 경제 위기를 좀 진단해 주셨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00에서 1,600원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하셨는데 그런 이유랑 이런 환율 급등이 제2 외환 위기로 이어질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 전 세계 GDP 규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3위입니다. 이게 가장 최신 자료가 이제 GDP는 집계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험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게 이제 국제 결제에서 비중입니다. 달러, 유로, 파운드 되는데 위에 보시는 달러나 유로와 일본 엔화 다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를 사올 때 결제를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석유를 사올 때 결제할 돈이 없는 겁니다.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금으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외환위기입니다. 우리 원화는 국제 결제에서 통화되는 비율이 아예 없습니다. 20위까지만 발표하는데 원화 자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은 한 35위에서 40위, 한국은 0.1%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전 세계 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 1.9%,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의 한 2%가 한국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주식시장입니다. 글로벌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60%고 한국은 1.6%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만큼 우리가 주식을 배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는 미국 주식, 5%는 한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액이 이제 한국은행은 매달 발표를 합니다. 제가 매달 집계를 합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것은 4,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있네요. 예. 우리나라의 GDP의 지금 현재 23%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 세계 10위다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네. 우리가 제조업 수출액은 세계 5위, 무역 의존도는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 IMF 위기를 겪었는데 대만은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 75%나 외환보유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대만 수준으로 외환보유를 비축하려면 우리나라는 1조 달러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은 현재보다도 2배 이상 외환보유를 비축하라고 권고하는 것이고 그게 9,200억 달러입니다. 보시면 스위스, 홍콩, 대만 이렇게 100%가 넘는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방어하는 첫 번째 방어막이 외환보유고 두 번째가 한미통화스와프, 한일통화스와프인데 지금 두 개 다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외환보유고가 2천억 달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달러를 비축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나라가 사활을 걸고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적정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입니다. 2004년도에 국제결제은행이 우리나라는 9,200억 달러를 비축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IMF가 제안한 것도 보시면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IMF의 말을 듣다가 아르헨티나가 부도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IMF가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만 우리가 위기에 대비할 수가 있다. 한국은행은 IMF가 제안한 것보다도 더 낮은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은 절대로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얘기했는 것을 일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무조건 각자 도생이다. 네. 스스로가 위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한국은행이 현재 현금도 없습니다. 당장 동원할 현금은
4%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부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부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채는 미국의 회사채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전부 다 미국에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원달러 회귀 분석입니다.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달러는 82% 확률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에 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1,400원입니다. 7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추세가 제가 지난주에 해보니까 84%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를 반영하면 84%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 환율은 우리가 1,300, 한 70원까지 낮았다가 다시 1,400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환율은 1,400원, 1,500원, 1,600원 계속 오를 겁니다. 이렇게 환율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채권입니다. 미국의 채권은 이렇게 우하향이다. 채권의 우하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1980년 21%에서 현재 4.5%입니다. 그러니까 88% 확률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하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채권 이자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내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행 이자가 주가나 부동산과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낮아지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4.5% 기준금리는 앞으로 매년 1%씩 내릴 겁니다. 올 연말에 한 4.0, 내년에는 3.5, 2.5, 1.5까지 내릴 겁니다. 평균적으로 90% 확률로 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한국과 미국은 똑같이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81% 확률로 똑같이 동조화되어 있고, 한국의 은행 이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90%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은 반대로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달러는 앞으로 84% 확률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1등 주식, 시가총액 1등을 사라.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절대 아니고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한국은행 코멘트해 주셨는데,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들이 비축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국회에 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은행 항상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맞았는데 왜 느리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기 위해선 외환 평형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를 또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로서 나라가 파산하는 것을 97년도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파산했는지에 대해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논문도 많이 쓰고 발표도 하고, 우리 경제학회에 갈 때마다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고 늘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율은 우리가 1200원, 1300원 다 경험했죠. 1400원입니다. 저는 1000원대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은 계속 오른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확대 재정입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국가 부채가 지금 50%밖에 안 되니까 계속 국가 재정을 좀 늘려야 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오늘 조선일보가 그렇게 국가 재정 너무 퍼주게 한다. 물가는 2% 올랐는데 국가 재정은 8%를 늘렸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복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가 100% 국가 부채를 했는데 프랑스는 외환 위기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유로화를 쓰거든요. 기축통화국입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전부 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화는 전 세계에서 비중이 0.1%, 아예 순위조차 없다. 저는 아마 한 35위에서 42위, 거의 꼴찌 수준이다. 국가 GDP는 세계 10위인데 우리 사람 몸에 가장 중요한 게 피입니다. 금융은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가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개인이 스스로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러를 사는 것보다 그냥 미국 주식을 사라. 그러면 지난 5년간 엔비디아는 50배 올랐습니다. 5,000% 올랐습니다. 아마 이제 계속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 1등을 사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한국에는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접한 주식을 사지 말고 1등 주식을 사라. 가장 좋고 환율 예방도 되고 또 환율이 오르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이 지금 외환보유고가 23%인데 GDP 비중 대비해서 어디까지 올린다는 건가요? 저는 제일 좋은 게 대만 수준이다. 대만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75%로 계산해 보니까 9,200억 달러 BIS가 제안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 BIS가 우리나라에 제안한 것이 9,200억 달러입니다. 이거 정확히 한번 보시면 왜 근거가 있는 겁니다. 3개월 경상지급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매달 석유를 사옵니다. 석유를 사올 때 지급되는 금액이 경상지급액입니다. 네. 경상지급액은 매년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매달 지급 달러다. 그게 한 1,500억 달러고, 유동예차라고 하는 것이 3,000억 달러인데요. 우리가 IMF 때 이제 1년 안에 만기가 오는 게 단기 채권이고, 1년에서 5년간 만기가 오는 건 중기 채권이고, 5년 이상을 장기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은 1년 안에 만기가 오기 때문에 알지만, 중기나 장기는 만기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의 2배를 유동매체라고 부르고 그게 3,000억 달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 주식 투자액의 3분의 1. 우리나라 전체 현재 시가총액 한 2,500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30%가 정확하게 외국인 지분입니다. 그게 한 4,000억 달러가 된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이런 걸 하면 9,200억 달러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우리나라 GDP의 약 한 75% 정도 되고, 저는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1조 달러 정도 비축하는 것도 좋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 해야 되겠고, 중국이 현재 한 3조 달러가 넘게 비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2조 달러. 일본은 엔화가 기축통화국입니다. 전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외환위기에 걱정이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거와 다르다. 1997년도 외환위기는 일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단기 채권을 팔고 나가면서 시작이 됐고 미국도 같이 팔고 나갔습니다. 미국을 절대로 우방국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금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제권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난 다음에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작년에 한 900만 명이 방문했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300만 명 왔습니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은 36,000불, 일본은 35,000불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삽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그렇지만 우리가 한일통화서 딱 지금 100억 달러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안 해주고 있습니다. 600억 달러 해달라고 우리가 2008년도에 있었는데 만기가 오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더 이상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국가를 파산시킬 정도의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만 2단계 떨어뜨리면 외국인들 빠져나가게 되고 환율은 급등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스스로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고 이제 오늘도 강조해 주셨는데 정부나 뭐 한국은행의 공식 발표를 너무 믿지 말고 개인이 대비한다는데 그러면 개인이 국가의 위기 신호를 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나 신호는 뭘 우리가 판단하면 될까요? 우리 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금융위기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1,400원도 위험하다고 얘기하지만 네. 일단은 워낙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자, 아마 이 환율은 1,500원, 1,600원. 환율이 1,5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시다. 환율 지금은 1,389원 정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400원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은 매일매일 우리가, 저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 1달러에 1,000원 해주다가 지금 1달러가 1,400원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은 1,4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주는 것이고 옛날엔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돼서 좋지만 또 석유를 100%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적정한 수준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고 1,500원 가까이 되면 외환위기의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먹고 사는 무역어준도 75% 정도의 경제 구조가 외환위기에 더 취약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사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 철강 이 5개 품목을 팔아서 100% 에너지를 사오는 나라입니다. 그 에너지를 사올 돈이 없어서 나라가 파산한 겁니다. 97년도에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가 대우, 기아, 한보 대기업의 절반이 무너졌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은행은 5개 은행이 합쳐진 거다. 결론은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아르헨티나가 10번째 파산했습니다. 저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개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외환 보유의 절반 정도를 개인이 이미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돈이 없지만 우리 개인과 기업은 미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국가가 오히려 더 취약하다. 개인은 나름대로 미국 주식을 2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고 저 역시도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95%대 5%다. 글로벌 주식의 비중만큼 미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현재 한국에 한미, 항일 통화 스와프가 없는 점을 가장 큰 위험 요소 또 꼽아주셨는데 통화 스와프 체계가 어려운 그럼 근본적인 원인은 뭐고 정부는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걸까요? 저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인들 조지아에서 체포가 300명이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15% 관세를 매겼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가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미일 FTA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5%입니다. 한국 평균 관세율이 12.5%입니다. 네. 미국은 2.5%, 12.5%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이 관세를 서로 없애자는 게 한미 FTA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서로 관세를 받지 않고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미국을 잘 살게 만들어 달라. 이것을 전 세계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개인 재산이 10조 원 정도 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넷플릭스에 트럼프의 정기 영화가 4편이 있습니다. 50분짜리 4편인데 개인이 어떻게 해서 10조나 돈을 벌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10조를 벌었던 게 과정이 나와 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를 잘 활용한 겁니다. 결론은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 너무나 이제 자기가 따라온다든지 미국에 대해서 위협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한국에 투자되어 있는 채권을 팔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8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5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우리나라 주요한 은행은 이미 다 외국인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러면 세계 3대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피치사, 그다음에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우리가 S&P 주가 지수를 하는 S&P가 신용 등급도 평가하고 있고 무디스 3개입니다. 얘들이 한국에 대한 신용 등급,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한국이 말을 잘 들으면 해주겠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의제에 올렸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때 우리가 의제에 올렸었는데 미국이 제외해버렸습니다. 해주지 않는 겁니다. 결론은 자기들이 원할 때 오히려 우리 그 위험 요소다. 결론은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도 비축하지 않고 통화 스와프도 2개 다 미국이 안 해주고 일본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준비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